안녕하세요. 공개클리닉 웰 박민설입니다. 아유, 이 무더운 여름에 모기만큼 기분 나쁜 이 불청객이 또 있죠. 바로 초파리인데요. 작기는 또 어찌나 작은데 가만히 두다 보면 또 언제 이렇게 생겨 있는지 불쾌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초파리가 왜 이렇게 많이 생길까 봤더니요. 번식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알에서 성충이 되는데 14일 걸리고요. 성충이 되면 바로 12시간 만에 짝짓기를 하고 이틀이면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친구들이네요. 거기다가 한 번에 낳는 알이요. 뭐 한 개, 두 개, 10개 아니고요. 100개에서 200개. 네. 그래서 이게 박멸을 하기보다 애초에 초파리가 없도록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래, 이게 안 그래도 말이지 우리 마누라가 이 더운 여름인데 여름 한여름인데 팔팔 끓는 물을 갖다가 이 하수도나 배수구에 딱 붓더라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가스 써가면서 이 더운데 가만 놔둬도 물이 따뜻해지는데 왜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근데 그 우리 마누라 이야기가 초파리를 잡는다는 거지. 그 뜨거운 물을 확 부어버리면 그게 제거가 된다네. 와, 지금 말씀하시기를 14일이라 그랬죠. 네. 14일로 이렇게 번식을 한다면 우리 사람이 열흘에 한 번은 그걸 해야 되네. 최소한. 와, 더운데 우리 마누라 욕 보던데 여보 이제 남은 한 서너 번은 내가 그 뜨거운 물을 내가 부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야, 요즘 악역을 많이 맡으시다니 갑자기 되게 재미지게 있다. 안녕하세요. 오영호의 고인범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동일이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윗하게 물 붓기를 네. 애청하십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다 해가지고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데스타인 옆에서 잘 보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줄 몰랐네요. 어쨌든 물 붓는 거 저도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저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자취를 하다 보니까 혼자 뭐 해먹기보다는 사 먹거나 밀키트 이런 거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음식이 조금씩 남는데 이거를 모으다 보면 이게 바로바로 초파리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음식이 조금 생길 때마다 냉동실에 넣어놔요. 모아서. 네, 그러면은 좀 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방법입니다. 네. 올리면은 안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들 대단한 친구들인 게 초파리가 1km에 있는 냄새도 맡는다고 합니다. 네? 감지해서 날라온대요. 진짜요? 이만큼 대단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뭐 단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맞아, 과일. 특히나 네. 뭐 음식물 뭐 쓰레기 뭐 찌꺼기에도 되게 많이 생기고 거기다가 맥주, 막걸리 이런 거 먹고 나서 잘 씻어서 비워줘야 되는데 조금 남은 거 그대로 두시면은 네. 거기에서 그냥 어마무시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냥. 네.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두 분은 잘 들으세요. 네. 저희 집에는 그래서 없어요. 아, 그래요? 술이 안 남기 때문에. 다 먹기 때문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좋은 방법이네요. 조금 남는 분들은요, 뭐 남으면은 그 그릇에다가 좀 부어가지고 비닐랩 씌운 다음에 거기다 빨대 같은 거 여러 개 꽂으신 다음에 네. 초파리 지옥을 만들어서 안에다 한번 가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거 추천드려요. 맞아요. 괜찮습니다. 갑자기 그 술이 안 남는다 하니까 어떻게 해서 술이 안 남지? 내가 궁금하네. 그러면 마지막 병가게 다 틀어졌나? 한번 어떻게 그게 안 남지? 초대하겠습니다. 오시죠. 다들 저희 집 한번 놀러 오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참 이게 다들 초파리 해결법 하나쯤을 가지고 계신 게 그만큼 이 초파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다는 얘기거든요. 올여름 저희가 알려드린 팁으로 초파리로부터 해방된 깨끗한 주방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도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 암. ステージ 4A ですでに全身に転移があります 청천벽력 같은 암 선고 그리고 긴 투병 생활. 환자의 몸과 마음은 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암 제대로 알아야 이겨낼 수 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인 통합 면역 암 치료로 암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공개 클리닉 웰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암을 다스리는 통합 면역 암 치료입니다. 제대로 알려주실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립니다. 한의사 정범진 선생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가워. 반칙이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요. 훈남이시다.
네, 스튜디오가 훈훈하네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암 환자분들의 고통은 덜어드리고 희망으로 채워드리는 한의사 정범진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 통합 면역 암 치료입니다. 뭐 저희가 항암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통합 면역 암 치료 이건 좀 생소한데 하실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 뭐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 같은 것들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런 표준 치료들이 암 환자분들이 꼭 받아야 되는 치료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사이에 이 항암 부작용이 무서워서 아예 암 치료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좀 하고 완화시켜주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단순히 공격적인 치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암 환자가 스스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 면역력을 본질적으로 키워드려서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존 치료법과 더불어서 이 부작용들을 적극적으로 완화시켜주고 또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치료들을 통합적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게 이 통합 면역 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장님 말씀처럼 치료 부작용을 줄이는 거니까 치료 부작용이니까 일단 암 수술 환자였던 사람들에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통합 면역 암 치료라고 하는 게 암 환자가 진단을 받고 나서 완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후의 관리, 항암이나 방사선 중에 부작용 관리, 또 표준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이 전이 재발 억제 관리까지 사실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 이게 수술 전에 이런 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렇죠. 혹시 어떤가요? 그런 걱정들을 사실 실제로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암을 진단받게 되면 굉장히 무분별하게 수많은 정보들에 노출이 됩니다. 그쵸. 우리나라 분들이 또 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암에 걸렸다 아프다고 하면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굉장히 많은 이제 네네. 음식이나 뭐 약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네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다양한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통합 면역 암 치료가 시작이 되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우리가 안정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근거 있는 치료들만 하자라고 하는 게 이 통합 면역 암 치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치료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수술 전에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좀 하게 되나요? 우리가 만약에 암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불안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뭐 그러겠지. 그렇죠. 보통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복되면 이제 신체화가 돼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부진이나 소화장애, 불면, 두통 같은 것들. 실제로 제 환자분은 이제 대장암 수술 앞두고 먹으면 계속 토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이상은 없고. 그래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시거든요.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신경쓰이네. 받으면 네, 속 안 좋잖아요.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마땅히 검사상으로 이상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 증상들을 그대로 방치를 하자니 그대로 두면 이제 수술 전에 굉장히 나쁜 컨디션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나중에 수술 후에 회복하는데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는 보통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 이렇게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아마 암을 선고받은 환자분이거나 또 주변 가족분의 마음이실 텐데요. 그만큼 잘못된 정보도 참 많이 듣게 되죠. 이 시간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체크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암 환자는 이런 얘기도 참 맞아요 많이 하죠.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왜요? 뭐 생채식 한다든지 뭐 생식하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하나, 둘, 셋. 헐? 갈렸어. 네. 먹으면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네. 안 네, 안 된다고요? 된다고요. 암 환자가 고기를 어째 육회를 먹겠어. 채소하면 삶든지 구워든지 되잖아. 그런데 그게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제철 음식과 콩 뭐 이런 거를 먹어야 돼. 암 환자는 고기를 먹는 게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다. 저는 반박을 하겠습니다. 고기 종류가 뭐 돼지, 소, 오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또 인체 내부에서 또 기름이 녹는 온도도 아, 우리 낮기 고기는 때문에. 좋은 고기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네. 거기다가 이제 굽거나 튀기고만 먹지 않잖아요. 삶아서 심심하게 먹으면은 이 단백질 보충도 어느 정도 해줘야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심심하게 잘만 조리한다면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 씨. 저는 아니야. 뭐 앞에서 너무 말씀 잘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데스타 고쌤 따라가겠습니다. 안 돼. 이렇게 갑자기 바뀌기 있냐? 아니 그래도 자신의 얘기를 이야기해봐야지. 아니 이제 보통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은 네. 암 환자분들이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야채, 채소 그렇지. 그리고 소식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고기 먹는 건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보통 이제 우리 고기 먹을 때도 사실 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알면서도 평소에도 건강한 사람들도 안 맞아요. 좋다고 생각하면서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먹어도 괜찮을지 팩트 체크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답은요? 정답을 알려줘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아니, 괜히 따라갔네요. 근데 실제로 사실 저희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고기 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 WHO의 국제암 연구소 결과를 보면 적색육의 섭취가 대장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적색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등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는 적색류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기가 암과 관련이 있다거나 고기 자체가 암 발병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모두 근거가 없는 속설이고요. 실제로 암이라는 질환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고기를 좀 드셔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주로 백색육 위주로는 먹으면 좋다? 보통 뭐 네. 대장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들은 적색육을 드셔도 되는데 네. 워낙 환자분들께서 불안해하시고 걱정이 많으시니까 네네. 정 그렇다고 하면은 오리나 닭 같은 가금류를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리 방법. 네. 네. 그래서 직화로 굽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익히게 되면 그 자체로 발암 물질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찌거나 삶는 형태로 보통 바꾸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정확하게 말했네, 제가. 우리가 이게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면 안 돼. 암 환자는 육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래 되는데 그러면 고등어나 칼치나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럼요. 예를 들어 수산물 고기는 오메가3가 많으니까 보통 좋지 않을까요? 환자분들 중에 원래도 내가 고기를 잘 안 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고기 대신에 콩이나 두부나 생선, 뭐 전복 이런 것들, 오징어, 문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대체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쪄서 먹어라. 쪄서 네, 삶아서. 알겠습니다. 요렇게 또 팩트 체크 해보네요. 아 이거 진짜 많은 분들이 맞아요.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진짜 이렇게 좀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요? 오늘 제대로 팩트 체크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암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더 잘 생긴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이제 암 걸리신 분들 중에서 장기를 절제하고 하다 보면 네. 뭐 당뇨가 온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막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공부했어요? 더 헷갈리네요. 아니야, 그래 공부했어 안 공부 했어. 안 자기 혼자 했죠. 자기 쓸데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안 했어 아직까지. 하나, 둘, 셋. 나는 또 계속 나오자. 이러네. 오, 계속 같이 갈리네요. 가네요. 안 맞네요. 저는 왜냐하면은 이게 고혈압, 당뇨 이러신 분들은 짜게 먹거나 맵게 먹거나 또 이렇게 음식 섭취를 좀 고르지 못하게 한쪽으로 편파돼서 드시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질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암 환자분들은 대부분 음식을 좀 심심하게 드시거나 그쵸. 소량으로 드시기 때문에 좀 이 위험군에는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두 분.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암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면역 체계를 한번 흔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병에도 좀 취약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에 좀 노출되는 범위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눈빛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야, 눈빛 보기 금지, 아니야. 눈빛 보기 금지하겠습니다. 자, 야 김진 씨가 내가 뭐 다른 대답을 하려 했는데 네.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몸의 이 면역 체계나 전체적인 걸 한번 흔들어 놨다. 와, 이 표현 정말 좋네. 대사에 뭐 입속에 야, 혀처럼 하는구만. 역시. 두분 오늘 잘 맞네요. 근데 말이죠, 우리 당신 말처럼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서 암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진심 말처럼 이런 질환 때문에 이게 닭이 문제나 달걀이 문제는 안 돼. 그러나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일반인보다는 암 환자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 취약해서 암 환자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더 잘 챙긴다.로 가겠습니다. 네. 자,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은요?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까지. 근데 암도 있는데 이게 자꾸 다른 게 생기면 너무 좀 너무 속상한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췌장암처럼 암 자체가 원인이 돼서 당뇨가 생기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췌장이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인데 여기 암이 생기다 보니까 혈당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당뇨가 자연스럽게 생기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우리가 항암이나 수술을 이제 견뎌내고 나면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즉 혈압이나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사성 질환에도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엄격하게 식단 관리를 해야 하고 더 엄격하게 생활 습관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고혈압으로 약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먹고 있잖아요. 와, 이런 저 입장에서는 정말 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안 되네. 또 반대의 경우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암이 더 잘 생기는지도 좀 궁금한데.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반대로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암이랑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고요. 대신에 기존에 말씀하신 것처럼 혈압이나 당뇨가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암 치료를 받고 나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절이 더 안 되세요. 네. 아유. 그러게요. 이 만성 질환이 원래 있는 분들은 확실히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팩트 체크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2차 암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2차 암의 확률이 높아진다. 궁금합니다. 2차 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 암이 전이되거나 재발하는 게 아니고요. 설명을 좀 드리면 아예 다른 암이 생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나중에 뭐 유방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시죠. 하나, 둘, 서이. 헤이. 네. 요거는 같이 제가 가네요. 네.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뭐가 면역 체계를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한번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좀 흐트러지는 경우 또는 또 한 번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미 한번 무너졌었기 때문에 선생님 표정 보니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암이 좀 잘 생기지 않을까. 오늘 안타깝지만. 계속 면역 체계만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네. 이게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유전자가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암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족력.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더 크게 작용이 되지 여기 생겼다고 해서 다른 데 또 생기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정답은 뭘지 이렇게나 우리가 참 암에 대해서 뭐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잖아요. 진짜 맞아요. 팩트 체크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답은요? 뭐라 생각해도 X가 돼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그래요. O가 되면 뭐 오만이 다 걸리는데. 맞죠? 네, 정답은 그렇죠. 어쩔 수 없죠. 이거 진짜요? 안타깝지만. 네. 유전이 그러면- 없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오만데 다 걸리는 거잖아, 그냥. 네,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화내는 거 아니에요. 화내지 마시고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화내지 네. 마시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통계랑 연구를 보면 이 기존의 암 진단을 받았던 환자분이 그렇지 못한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서 2차 암이 발병할 확률이 최대 2.3배까지도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다양한 원인 때문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꼽자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전자적 소인 때문인데요. 우리가 암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특정 유전자가 너무 지나치게 과발현되어 있거나 또는 결손이나 고장이 나 있어서 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어떤 특정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는 실제로 난소암이나 전립선암의 위험도도 높여준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이런 2차 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진 씨가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면역력 때문이거든요. 아, 맞구나. 제가 실제로 환자분을
치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016년에 대장암 진단을 받으시고 3년 뒤에 림프종 진단을 받으시고 1년 뒤에 유방암 진단까지 받으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항암을 했으면 사실 그럼 다른 온몸에 것도 다 안세포가 좀 죽여줘야 없어야 되나?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게 또- 항암 치료를 네.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이 본인의 이 일상적인 생활을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부작용 관리가 되고 또 떨어진 면역력을 개선시켜주는 관리가 반드시 선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떨어진 면역력을 가지고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암이 3개나 발병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이 통합 면역 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면역 암 치료다 보니까 암 수술 전후 관리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수술 후에는 특히나 체력이 좀 많이 약해져 있을 텐데 이때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일단 수술 후에는 이제 절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후유증이 수반되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보통 통증이나 수술 부위가 유착되거나 경직되고 또 부종 같은 것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근데 임상에서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 후유증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참아야지. 장기가 뭐 옛날에 절반 정도 남아있다 네, 이러면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주면 훨씬 더 편해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들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주는 그런 치료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빠른 회복을 위해서 영양 상태를 개선을 좀 시켜줍니다. 위암이나 대장암 같은 소화기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식사량이 수술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이하로 많이 떨어지고요. 똑같은 양을 먹는다 하더라도 흡수가 당연히 덜 되겠죠. 그리고 식사하실 때 불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양 결핍 상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실제 논문을 봐도 위암 환자의 83% 그리고 대장암 환자는 최대 60%까지도 영양 결핍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열량을 공급해주는 고단백 식단과 또 소화기에 부담되지 않는 저자극 식단을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연히 수술 후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떨어진 면역력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걸 기다리기에는 사실은 암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 면역력을 빨리 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 드리는 그런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 암에 걸리나 안 걸리나 일단은 면역력에 대한 준비도 하고 건강하게 골고루 먹는 거 이런 거는 필요하겠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암 치료 이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옛날에는 다 뭐 사실 모자를 좀 깊게 이래 쓰고 드라마 머리가 같은 거 보면- 빠지시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 연기를 하기 위해서 다 머리 빠진 상태 이런 거 그다음에 갑자기 구토하는 이런 것만 이렇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또 혹시 또 어떤 다른 부작용들이 또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암 환자분들이 항암하실 때 부작용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구토나 뭐 설사나 식욕 부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런 부작용들은 이제 대부분의 항암제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증상이고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는 이제 항암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신경 독성이라고 해서 항암을 네. 계속하면 네. 청력이 떨어져요. 이명도 생기고 청신경, 네. 예, 난청이 생길 수도 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족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이거는 먹는 항암제인데 먹다 보면 이제 손바닥과 발바닥에 피부에 물집이 생기고 터지면서 벗겨집니다. 정말 다 벗겨집니다. 여기가. 아유. 그래서 환자분들이 젓가락도 못 쥐시고 어머. 걸어 다니지도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손과 발에 신경이 마비되고 저리면서 신경이 무뎌지는 말초신경병증 같은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요. 네. 또 피부 전신에 발진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는 그런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이게 항암 치료 참 그만큼 몸에 무리를 많이 준다는 얘기 같아요. 네, 말만 들어도 진짜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요. 이렇게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워낙 힘들다 보니까 몸에 힘이 거의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통합 면역 치료를 바로 받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걱정도 되는데 이거 통합 면역 치료를 받으려면은 얼마나 지나야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바로도 가능한 건가요?
통합 면역 치료에서 항암을 하고 있는 환자분들을 관리할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항암 스케줄을 안전하게 소화할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암을 하다 보면 체력도 약해지고 네. 골수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혈액 수치들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백혈 감소증이라든지 빈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주 생길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이 반복되면 항암 스케줄을 제때 받을 수 없고 계속 연기가 되는 네. 상황이 몸이 안 생기고 좋으니까. 그렇죠. 도중에 중단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결과적으로 암 치료에 실패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자면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항암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못하고 횟수만 이렇게 채워가시는 분은 이 치료 성적에도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오히려 항암으로 인해서 체력이 떨어졌을 때 빨리 이 통합 면역 치료를 활용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부작용들을 개선해 주시고 면역력을 향상시켜 주는 게 오히려 좋은 암 치료 성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네. 될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정말 우리 평소에도 면역력을 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 면역 암 치료 병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직접 영상으로 좀 담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자, 여기가 병원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수액을 맞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환자분이신가요? 네, 이분은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해서 혈액암의 일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만질 때 느낌 괜찮으시고요? 저는 거의 한 6개월 전에 마지막 항암할 때 예. 그 절인 정도가 한 100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한 6개월 지나면서 치료받고 하면서 이제 한 20 정도로 거의 나아진 것 같고 손끝은 거의 한 5 정도만 남고 95 정도는 회복이 완전히 거의 정상이 된 것 같아요. 이 환자분은 손발 저림이 있었던 모양인데 와 발이 80% 손이 95% 정도 감각을 되찾았다고 하니까 많이 좋아졌네요. 발 혈색도 좋은 것 같은데. 현재 보면 뭐 10,000보 정도 걸으시고 뭐 그중에 뭐 절반 정도는 뛰실 정도로 사실 발저림 많이 호전이 되셨고 이쪽도 보시면 사실은 피부가 많이 이제 각질도 일어나고 착색도 좀 되고 벗겨지셨었는데 거의 영양 상태도 많이 좋아지고 혈류 순환이 개선되다 보니까 증상이 많이 호전되셔가지고 현재는 뭐 거의 정상 건강한 사람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네, 계속 치료 받으셔가지고 100%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다리 저린 거를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침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치료도 같이 진행하고 아니고 있습니다. 약침이에요, 저게? 네네. 네, 그래 그 덕분인지 전이 재발 없이 항암 6번 만에 완전 관해를 체크를 했을 때 야. 저희 본원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정상 범위보다 훨씬 더 낮은 면역 활성도를 가지고 계셨었고 6개월 정도 꾸준히 면역 치료를 받고 나신 이후에는 정상 범위가 500 정도인데 현재는 1000 이상의 아주 높은 활성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물론 이 수치가 뭐 전반적인 면역 상태를 모두 나타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암에 대한 억제력을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수치로 보면은 27.8에서 1000이 넘어가니까 거의 뭐 40배가 넘어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항암 때문에 골수 기능이 억제되고 그러다 보니까 NK 세포 활성도가 굉장히 떨어져 계셨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회복되고 체중도 계속 회복되는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항암 중에 오히려 발병했을 때보다도 더 체중이 떨어진 상태로 그러니까 체력도 당연히 따라서 떨어진 상태로 유지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상태로 항암을 받다가 항암이 끝나고 나면 이제 회복이 되는 이런 패턴도 많았었는데 저 같은 것도 항암 시작한 시점부터 여기 와서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통합 치료를 했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부담이 적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아까 보니까요, 그 엑스레이 사진인가 CT로 또 보여주셨잖아요. CT 입니다. 그분이 이제 완전 관해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뭐 완치랑 비슷한 건가요? 아무래도 우리가 실제 일상생활에서 완치랑 네네. 완전 관해를 굉장히 혼돈해서 많이 네네. 사용하시는데 네.
사실 암이라는 질환에 있어서는 완치라는 용어가 조금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완치라고 하면 몸 안에 어떠한 암세포도 남아있지 않고 재발할 확률이 제로여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증명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로 암이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저희가 이 완전 관해 상태를 5년 동안 잘 유지하시면 재발할 확률이 극히 적다는 의미로 완치 판정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야 완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99.9%네. 그 이제 암 치료인 것만큼 뭐 일반 우리들이 감기약으로 쓰는 이런 뭐 일반적인 건 아닐 것 같은데 아까 영상에서 봤을 때는 침도 있었지만 주사로 이렇게 특별하게 낫는 약제 이거는 또 특별한 뭐 이런 주사약인 모양이죠. 네, 저희가 이제 천연물이나 한약재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암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진세노사이드, 뭐 알지3, 베타글루칸 같은 네. 물질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분들 자체가 암세포를 사멸사시켜 주거나 또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나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을 활성화시켜주는 면역 증진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성분들을 우리가 약침의 형태라든지 또는 액상제제, 환, 캡슐,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서 치료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치료들은 보통은 이제 표준 치료, 항암을 진행하시면서 이 항암 효과를 보강해주는 이제 보조적인 요법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표준 치료가 모두 끝난 후에 이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요법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컨디션이 불량해서 항암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항암 대체요법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아까 영상을 또 보니까 통합 면역 암 치료를 하고 났더니 NK 세포 활성도가 네네. 굉장히 좋아졌다고 나왔는데 그 단어도 되게 생소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요. 그렇죠.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같이 공격적인 치료가 끝나고 나시면 사실 네.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가지고 암을 잘 억제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이 NK세포 활성도인데요. 이 NK세포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 원래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면역세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해서 자연 살해세포라고 부르고요. 주요 기능이 암세포를 스스로 감지해서 제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NK세포는 숫자보다는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가 많다 하더라도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네. 고유한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표준 치료가 끝난 분들은 저희가 NK세포 활성도를 주기적으로 저렇게 체크해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주사나 약물 치료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암 치료를 거의 끝나갈 때쯤 이제 검사를 한 수치가 27 정도 나오셨고 한 5개월 정도 이 NK세포를 높여주는 치료를 꾸준히 받고 나서 이제 40배가 넘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하다. 아 그럼 지금 방금 우리 말씀하실 때 MK 세포 활성화 시킨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가만히 자고 있는 것보다 그럼 MK 세포를 활성화 시키려면 내처럼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열 팍 내고 이러면 MK 이 세포가 활성화 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됩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럼 활성화 되겠지요? 예? 근데 실제로 많이 웃고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NK세포가 높아진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틀린 말은 아니신 것 같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영양 섭취와 수면입니다. 잠을 잘 자야 돼. 물론 치료를 받는 네.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수면 같은 경우에도 NK세포가 이 특정적으로 높아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NK세포가 이 단백질, 아미노산을 이제 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기 섭취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면 시간 좀 알려주세요. 하나도 없네.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잘 웃고. 길이 또 웃고 이러면 돼. 좋아. 네, 수면 시간 네, 수면 시간 좀 여쭤보셨는데요. 알려주세요. 우리가 NK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게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인데 이 멜라토닌이
오후 10시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10시. 네, 일찍 10시부터 자야겠네. 상승해서 네. 새벽 3시쯤에 가장 최대치에 이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10시부터 3시에 깊은 잠에 들어가 계시는 게 이 NK세포 활성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아이고 그거 한참 마시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안 되는데 나 한 3시쯤 아이고. 낮에 12시, 1시쯤. 낮으로 바꿔요 약속을. 그러니까 조금 바꾸든지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더해서 그러면 그 웃음을 치료하는 웃음 치료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짓 웃음으로도 NK 세포가 활성화가 되는지 저는 갑자기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웃음 치료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배울 때 그랬어요. 여기서 좀 웃겨봐요. 네. 언제 웃길까요? 아니 거기서는 웃기는 게 아니라 거짓 웃음으로라도 많이 웃으면 좋다 그랬거든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하다. 정답. 네.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게 좀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실제로 맞습니다. 거짓 웃음이라도 아예 시행하지 않은 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가 웃을 때 그냥 가만히 웃진 않잖아요. 네. 박수도 치고 네네네. 서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몸에 있는 이제 사실은 근육들도 계속 쓸 수가 있고 활동력이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너무 도움이 좋네요.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웃으면서 박수를 박장대소! 치면서 네,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네, 이 환자분은 췌장암 환자분이시고 항암하시는 분인데 제가 지금 추나를 하고 있습니다. 등이 전반적으로 아프고 이렇게 지금 만져봤을 때도 근육의 질 같은 게 되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근육들이 굉장히 푸석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환의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시죠? 사실 마사지만 한 번씩 받아도 시원한데 저렇게 또 근육도 다 좀 힘들어 있으실 상태일 텐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항암을 지속하시다 보면 이제 가동력이라고 하는데 운동 범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손으로 직접 조금씩 이제 늘려주면서 운동 범위를 좀 확보를 해주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전반적인 척추 건강 상태도 많이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환자 컨디션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암 환자한테 저런 치료가 필요한지는 정말 몰랐네. 그러니까요. 저렇게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몸도 마음도 좀 많이 위로 받을 것 같아요. 네, 좀 집에 얼른 있으면 그 쾌차였으면 굉장히 좋겠네요. 두렵고 무서운데 여기 있으면은 이제 빨리빨리 이제 그게 되니까 우리 환자들은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좀 덜 느끼면서 편하면서 이제 치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잘 해봤는데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이제 지금 해왔던 것처럼 끝은 몰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우리 환자들은 다 바라는 거예요. 항암이나 방사선과 같은 공격적인 치료들이 수월하구나, 받을만 하구나라는 느낌을 좀 갖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인들도 자신을 갖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 스케줄을 완주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야, 영상 잘 봤습니다. 이게 추나 치료였잖아요. 네네. 이게 통합 치료인 만큼 양방, 한방 둘 다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은 양방 치료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양방 치료 중에는 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고주파 치료도 있고요. 또 고용량 비타민 C 요법이라든지 글루타치온 요법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NK 세포 활성도를 높여주는 사이모신 알파나 미슬토 요법 같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환자 몸에서 면역 세포를 채집을 해요. 해서 이걸 수십 배로 배양해서 불려준 뒤에 다시 환자에게 투여해주는 그런 면역 세포 치료들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 게 있네요. 화면에 보니까 이 추나요법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추나가 암 환자에게 필요한지는 사실 몰랐어요. 뭐 물리치료라든지 허리 디스크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받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추나하니까 아까 환자분은 확실히 좀 시원하다고 하시던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 방금 영상에서 보신 분처럼 항암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근육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래서 근력 자체도 이제 저하가 되어 있고 옛날에 비해서 담도 잘 들고 쥐도 잘 납니다. 근육통도 잘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치료를 해드리고 또 수술을 하고 나면 저희가 외형의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척추나 관절들이 굉장히 뻣뻣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동 범위라고 하는데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이제 굉장히 지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나 치료를 통해서 저런 부분들을 치료하고 교정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드라마나 이 동영상에 보면 추나 치료할 때 우두둑하면서 이제 꺾거나 하잖아요. 듣기만 뭔가 시원한 느낌? 네. 그래서 사실 추나에는 다양한 요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근막을 저렇게 이완시켜주는, 늘려주는 근막요법이라든지 관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관절 가동요법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실제로 한의사가 직접 진단하고 시술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요. 이게 손으로 하는 치료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소프트하고 자극적이거나 침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선호하시는 그런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그런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제한하고 있는 뭐 부분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통합 면역 치료를 하면서 뭐 네. 식이 제한을 두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통합 면역 암 치료라고 하는 치료 자체가 네. 우리가 암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은 이제 올바른 식이 교육을 하고 식습관을 교육해 드리는 것도 이 치료의 한 일부분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실제로 진료 보면 이 식이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쵸. 이거는 먹어도 되는지, 네네.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쭤보시는데 네. 제가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면, 일단 특정 음식이나 특정 영양소에 편중되어 있는 식사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된 이 가정식, 일반식을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대신에 이제 조리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찜이나 아니면 조림의 형태로 좀 바꾸시고 양념 같은 것들을 좀 자제하시고, 그리고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네. 식단을 좀 구성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먹었을 때 달다고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설탕이나 초콜릿. 시럽이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이미 안 좋다고 하시려고 지금 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단당류들은 사실은 먹었을 때 체내 혈당을 굉장히 빠르게 올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간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몸에서 인슐린이라든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인슐린이나 인슐린 유사 물질들이 암세포를 자극하는 걸로 저희가 밝혀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단당류들은 좀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통합 면역 암 치료, 그렇다면 뭐 얼마나 받아야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항암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 받아야 하는지요? 환자분들이 진료 보실 때도 언제까지 이걸 치료를 받아야 되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와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암 진단을 받고 수술 항암이 끝난 2, 3년 이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암들이 2, 3년 이내에 60에서 70% 가까이 재발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유가 저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에너지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해진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소화도 시켜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는데, 수술이나 항암처럼 굉장히 에너지 부담이 큰 업무가 추가가 되면 기존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있던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자연적인 회복을 단순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통합 면역 치료를 받으셔서 면역력을 빨리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 쭉 들으니까 이 이제 면역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요즘 저희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거는 인삼을 액기스로 만드는 뭐 이런 거 선전해서 그쵸, 그쵸. 뭐 홍삼도 먹고. 비타민에 대한 뭐 종합 비타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방법도 포함되겠지만 다른 어떤 방법들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미국의 MD 앤더슨이라고 세계 최고로 꼽는 암센터가 있거든요. 거기 통합의학 부서가 있습니다. 로렌저 코엔 박사라는 분이 그 부서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안티 캔서 리빙이라고 해서 암을 이기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것이 수면, 그리고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영양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놓칠 수 있고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부터 3시가 가장 중요하다. 기억해야겠네요. 네, 네네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이 이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고요. 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반드시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1시간 이내에 유산소 운동을 곁들여 주시는 게 좋고요.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항상 발끈하시면서 운동을 많이 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여쭤보면 강아지를 데리고 아파트를 이제 산책을 하신대요. 그게 끝 아니에요? 걷기 운동 네, 너무 그래서 많잖아요. 제가 네. 말씀드리거든요. 그건 운동이 아니다, 산책이다. 산책이지. 네, 산책도 그래서 운동 아니야? 유산소의 적절한 강도는 숨이 조금 차고 아. 땀이 어느 정도 날 정도 그 정도 강도가 되어야 우리 심폐 기능을 좀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강도를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짝 빠른 걷기나 아니면 뭐 3바퀴 걸었으면 1바퀴는 뛰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부들이 맨날 하는 소리 그러잖아. 내가 빨래를 얼마나 하고 밥을 얼마나 하고 설거지를 얼마나 하는데 그게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거 근데 진짜 힘들어요. 내가 해보니까. 그건 운동이 아니라 그게네 그거는. 해보셨어요? 아, 이 사람아, 내가 우리 집사람 그 손에 물 한 번 안 맞힌다고 내가 40년 동안 쓰레기 내가 다 치우고 내가 설거지 빨래 내가 다 한 사람이야. 뭔 소리야. 물어봐봐봐. 우리 마누라 전화번호 안 가르쳐 줄긴 게네. 참, 뭐, 무슨 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언젠가는 열심히 한번 꼭 뵙기를. 네. 해야 돼요 그거. 맞습니다. 꼭 와서 증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암 지금 투병하시는 환자분들이랑 그 힘드실 거 아니에요. 가족분들이랑 다 용기 내서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환자분들 만나 뵐 때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뭐냐면 환자분들이 진작에 이런 관리나 치료를 받을 걸 그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낯설어서 또 누군가는 이 개념에 대해서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주제가 암이기도 하고 또 생소한 통합 면역 치료기도 해서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런 통합 면역 치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제 치료하고 있는 저희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세계적으로 암이라는 질환을 저희가 단순히 이 제거하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보질 않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암이라는 질환 자체를 평생 동안 관리해야 되는 만성 질환으로 점점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이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좋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사실은 앞으로의 암 치료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생소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치료나 관리를 꼭 받으시길 당부드리고요.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환자분들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암과 함께 일상을 만성 질환이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는 느낌도 듭니다. 받아들이니까요.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이제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퀴즈 맞춰보시고요. 상품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저희 카카오 채널에서 공개 클리닉 웰 검색해서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시죠? 저희가 퀴즈 드립니다. 문제 주세요. 네, 한담이가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것을 높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저 또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병원균이나 독소 등이 공격을 할 때 이것을 저항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뭘까요? 진희 씨? 자, 1번 저항력, 2번 면역력, 네. 3번 반항력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허. 야, 이거 좀 키우려면은 저녁 10시에 취침을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렇죠. 저는 이게 낮았어서 그런지 아마 코로나도 한번 걸리지 않았나. 저희가 이제 고쌤이랑 오래 방송을 하다 보니까 큰 소리에 대한 이것이 높아졌습니다. 그럼요. 제가 오른쪽 귀가 살짝 안 들리는 것 같긴 한데 참 청각 이것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까요? 점점 레벨이 올라갈 겁니다. 1번 저항력, 2번 면역력,
3번 방학역입니다. 네.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시고요. 또 마침 내일이면요 벌써 절기 입추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 사실 많이 덥죠. 여름이 좀 남아있지만 그래도 더위로부터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하게 다가오는 가을을 맞을 준비를 또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공개 클리닉 웰이 준비한 소식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건강한 소식들 모아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